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게 ISO 9001하고 14001, 4057 개념 중에서 PDCA 사이클, 플랜 두 체크 액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품질 쪽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느냐, 환경은 환경 요구사항, 그게 최소 기준인 법을 잘 지키느냐, 그리고 45000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부분을 잘 지키느냐. 자,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ISO 9000, 14000, 4500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개념이 자, 여기 PDCA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플랜, 두 체크 액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7장 운영, 7장 지원 운영 8장, 실행 9장, 리더십, 계획, 개선. 요게 뭐랑 똑같냐면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ISO 9001 4장부터 10장까지의 목차 번호예요. 자,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 상황, 리더십, 6장 기획, 지원, 그리고 8장 운영, 성과평가, 개선. 요 항목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숫자가 바로 규격의 목차 번호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0, 14000, 45000이 거의 목차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PDCA 사이클은 똑같아요. 단지 대상이 이루어지는 게 품질, 환경, 안전 이 차일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14000이요. 플랜, 두, 체크, 액션 똑같고요.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대상이 품질에서 환경. 아까 환경은 우리나라 환경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5001 안전보건은 똑같이 PDCA 사이클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근로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라든가 조직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해사항들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왜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을 못 지키면 처벌하겠다라는 처벌 규정이지 중대재해 처벌을 가지고 사람 근로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45000은 자, 이 네모칸 외에 발생되는 대외 이슈 사항들 조직 상황 그게 바로 중대재해 처벌이에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PDCA 사이클을 통해서 45001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지키면 중대재해 처벌은 피해가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은 이를 통해서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저기 첫 번째 시간에 저기 ISO 구축 과정이 없어졌던 사유 중에 하나가 ERP라고 말씀드렸어요. MES라든가 POP, 스마트 공장. 자, 근데 이거를 전산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뭐냐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예, 그 대표적인 게 저희 공사 현장 가보시면 우리 그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해서 태그 아니면 지문 인식 들어가서 현장에 또 들어가면서 현장 작업자들 자 이제 보호장지 모자 하이바 자 이거 들어갈 때 그 안에 센서가 있어요. 네. 자 그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예전에는 보호장비를 불출하려면 김개똥 해서 몇 시에 불출하고 몇 시에 반납하고 이거를 자 이게 쓰는 순간 태그로 모든 게 전산 기록이 다 기록 관리되죠. 자, 그 기록이 근로자에 대한 기록 관리잖아요. 그게 중처법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로자 기준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포인트죠. 안 지켰으면 처벌, 지켰으면 최종 사유는 벌금형의 근로자 과실. 자,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단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요까지 이해가 가셨죠? 예. 하나 더 사례를 설명드리면 지금 9001은 그 수단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공장이에요. 팩토리. 아니면 이제 식품 분야는 스마트 했어. 우리 농수산물 분야는 스마트 팜. 결론은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자, 14,001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산업안전 45,000은 제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수단이 환경에서는요. IoT야. 집진기, IoT. 자,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거가 하나가 뭐 있냐면 저희 전기 계량기 보셨어요? 예, 아파트에 사시면. 자, 옛날 저기 구옥들 보시면 아직도 이거 뭐 금속 원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전력 사용량. 자, 근데 이제 최근 한 10년 이내 지었던 저기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자, 전력으로 이게 디지털로 돼 있죠. 예. 거기 숫자 얼마 썼다 이렇게. 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측정을 검침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확인해요. 자, 그게 뭐냐면 IoT예요. 자, 환경 쪽은 이제 뭘 도입하고 있냐면 자, 2020 아마 3년도였던 것 같아요. 22년도? 3년도에 자, 아까 14,000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뭐가 있냐면 환경법 중에서 수질, 토양, 자, 관련된 것 중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수, 오염수, 화학물질이에요. 자, 그 중에 뭐냐, 일하다 보면 나온 거 그대로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면 농작물에 또 피해가 있을 거고, 또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가겠죠. 하천으로요. 자, 그럼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바로 환경법이잖아요. 자, 그걸 누가 하냐? 그 공장이 있는, 그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역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공단을 한 번씩 돌죠. 네. 자, 그럼 그거를 공무원이 돌아다니던 거를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IoT면요.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요. 자, 아까 제가 요번 전 시간에 환경법하고 14,001을 이해하시면 공장 등록 인허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뭐냐? 공장 등록하거나 인허가 할 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곳에 대한 환경 법규를 다 따져봐야 돼요. 건축법, 소방법뿐만 아니고요. 그 환경법규에서 대기, 토양, 수질 이런 게 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저기 팔당. 거기에 저기 울산 통영 이쪽에 있는 화학물질 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예요. 여수 산단 뭐 이런데. 자, 그럼 뭐냐면 그 법규를 알게 되시면 14,000 같은 경우에 아까 환경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수단이 뭐냐면 IoT예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요. 이게 5년 전에 했던 사업이 뭐냐면 환경부에서 저기 전국에 있는 대기 배출, 그때 미세먼지 이게 이슈였죠. 자,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그 위에 달라고 하죠. 두 번째로 도색, 도장, 공중으로 계속 가죠. 자, 그럼 그거 여과장치 달아야 되죠.
그 여과장치 비용을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줬어요. 90% 현찰로. 그 사업이 한 3년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걔네가 단서 조항을 건 게 있어요. KT랑 LG랑 SK가 작업한 거 뭐냐? 400만 원 중에 280은 정보 보조되니까 120만 하면 IoT 센서 달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놨냐면 통상 공장 가보시면 환경 설비들 그거 다 돈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점검 나오면 켰다가 점검 가면 꺼요. 꺼요. 네. 자, 근데 IoT라면요. 못 꺼요. 끄는 순간 저쪽에 알람 울려요. 실시간 감시 들어가요. 자, 그게 인쇄 쪽하고 몇 군데 업종은 22년인가 23년도부터 의무화됐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해관계가 맞물려요. 공무원은 일 편해서 좋고 기업은 꼼짝 말아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뭐가 산출되냐면요. 아까 저기 ES 쪽에 원장님 얘기했던 배출량 측정이 되면 탄소 배출권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으면 1년치 해보면 결과 산출값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자동차나 한 15,000에서 2만 개 전기차 들어가고 내연기관차 한 4만 개에서 5만 개 들어가요. 모든 데이터가 다 산출해서 자동차나 딱 이거 누르면 탄소 배출량 몇 TOE 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안 맞으면 산출값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완성차부터 해서 대형 대기업들 이제 수출 품목 중에 나중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들어가는 그 적용 대상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가겠죠. 우리가 예전에 FTA 관세 매기듯이 자, 그런 제품군들 협력업체들은 요구사항이 뭐냐면 점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MES를 요구해요. 전산화를 못하면 원청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걸 잘하는 기업만 일감을 더 받아요. 그게 현재 거래 관행처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넓게 계속 해석해서 하다 보면 9천, 14,000, 45,000 이 내용은 규격은 다 보여드려요. 근데 아까 제가 규격 잠깐 목차 보여드렸죠. 왜 제가 그걸 안 보여드리냐면 이제 교육 수강생인데 이것도 다 드릴 건데요. 이거 목차 왜 안 보여드리냐면 규격을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도입은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수행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뜻을 대체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문구가 명확한 게 없어요.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요. 이제 나중에 읽다 보시면 뭐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기회의 촉진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업체에 맞게끔. 이건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만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다 틀려요. 삼성이 갖고 있는 9001 매뉴얼 절차서랑 현대가 갖고 있는 매뉴얼 절차서가 달라요. 다 달라요. 업종마다 다 틀려요. 매뉴얼 절차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읽다 보시면 한 50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이해가 가세요. 네. 저도 이거 근 2년 읽었어요. 초창기 할 때. 왜냐, 볼 때마다 계속 봤거든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왜냐, 읽을 때마다 내용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14,000하고 45,000원 넘어가시면 어디서 막히냐면요.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위험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개념이 안 서요. 그래서 규격 요구사항은 필요한 것만
나중에 보시되 핵심 포인트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ISO 심사원 과정 중에 40시간, 50시간짜리 있어요. 일주일 통으로 들은 거예요. 자, 그게 거의 대부분 뭘 다루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ISO 9001, 14001, 45001, 4장부터 10장까지 각 챕터별로 규격 요구사항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거 해설해요. 네, 해설해요. 각 챕터별로 세부 항목 해설해 가면서 설명하고 그 실습해요. 워크샵. 저희가 실제 보고서 쓰고 심사 대응해보고 부적합 끊고 개선 조치 쓰고. 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FM대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하셔도 크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예, 몇 마디 던지실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써먹을 일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게 9001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ISO 9000 규격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PDCA 사이클, 플랜드 체크 액션, 플랜 아까 파트의 앞 전전 시간에 구축 절차 설명드릴 때 매뉴얼 절차에서 작성하는 거 있죠? 자, 작성할 때 4장에서 4.1 조직 상황에 대한 게 조직 상황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품질 매뉴얼. 자, 이게 매뉴얼 절차에서 항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요렇게 작성하는 프로세스 문서가 나오죠. 이게 매뉴얼 절차서예요. 이거를 갖다가 실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 게 ISO 심사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품질인데 안전이 있겠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안전보건관리 기록들 있죠? 그 기록이 어디에 쓰이냐? 중대재예요. 그래서 45,000이 중요한 게 인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들이 중요한 거예요. 2년 전에는 45,000이 먼저 필요했어요. 왜냐? 최상위 원청에서 정부에서 요구했던 거는 관리 측면이에요. 자, 대부분 사고가 터지는 건 50인 미만에서 99% 터져요. 그 50인 미만에서 해도 10인 전후. 여기서 다 터져요. 자, 구조상 보면 대기업의 하청의 맨 밑바닥이에요. 자,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터지는 거 뭘 챙겨야겠어요? 우리는 관리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서만 요구했겠죠. 45,000이든 뭐가 됐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록까지 요구하는 게 어디 선까지냐? 위험성 평가 인증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45,000의 인증서, 신용평가의 SH 등급서, 뭐 가끔 ESG 등급서 이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걔네 원청에 놀리고 사건 터지면 면피해야 되잖아요. 그거 제출하면 돼. 우리는 관리를 이만큼까지 했다. 자, 근데 사고가 터지는 당사자의 사업주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사자가 그 대기업처럼 자기네 상위 원청처럼 나 인증서도 챙겼고 모두 했어.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통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직원이 다친 거잖아요. 죽거나. 산재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면서 이게 중처법에 적용되는지 아닌지 따져야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실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번에 터진 거 있잖아요. 그 1월 24일 날 적용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산에서 재활용 업체에서 그거 집게처럼 뭐 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껴서 죽었잖아요. 부산에서. 그 물건에 껴서. 자, 그거 작업할 때 지게차처럼 2인 1조 해야 돼요. 물건이 이거 이동하는 동선상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동선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 게 다 기록이잖아요. 없으면요. 죽었으니까 산재 처리 다 해야 될 거고 처벌이에요. 잘못하면. 인증서만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기록도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하라는 거예요. 도입하면 500만 원인가 한도까지는 국세청에서 공지해 줄게. 그것도 계속 이번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매뉴얼 절차서 이건 900의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린 건데 이걸 실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요게 ISO 아까 매뉴얼 9001 기준으로 매뉴얼 절차서예요. 아까 제가 2015년판 이후로는 되게 양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예전에는 이 방을 꽉 채웠어요. 그게 지금은 자, 이게 목차,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설치 정보통신 공사업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직도, 뭐 개발 공사부서 공무부 이렇게 넣고 품질 방침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거죠. 프로세스 연관도. 개발, 고객, 생산, 구매, 품질 관리, 경영. 목차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프로세스 목차요. 고객 관리, 개발, 생산, 구매, 품질. 자, 아까 거랑 비슷하죠? 이게 매뉴얼 절차세요. 업체마다 900이라는 규격, 14000의 규격은 똑같아요. 업종의 인원 구조나 상품, 제품, 생산 과정에 따라 다 틀려요. 자, 요게 매뉴얼이에요. 자, 근데 매뉴얼 다음에 절차서가 있어야겠죠? 자, 요게 절차서예요. 생산 프로세스 중에 입출력 요구사항하고 내용, 누가 관리 담당해야 되는지 생산팀. 자, 그리고 요게 절차예요. 예전엔 이거를 아까 규격처럼 글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막 몇백 페이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도식화해서 담당자가 누가 하고 결제 승인은 누가 하고 자, 이렇게 생산 프로세스. 그리고 양식이요. 자, 아까 오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게 민원 24 항목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ISO 9001이라고요. 잘 생각해.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등록일 때 양식에다가 작성하고 주민증 갖고 가서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해 줬잖아요. 그 양식, 지금은 그 양식이 민원 24에 내장되어 있잖아요. 공인인증서를 해놓고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해서 등본 나오잖아요. 그 양식이요. 작업 지시서는 이렇게 쓰겠다. 검사 기준 이렇게 쓰겠다. 이게 양식이에요. 자, 요거랑 이제 하나 그냥 잠깐 더 보여드릴게. 이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요. 중대재해 처벌 그것 때문에 자, 공사업체는 가장 먼저 중처법 터질 때 공사업체부터 터졌죠. 이슈화된 게. 건설. 자, 지금 이제 제조로 넘어가요. 자, 근데 건설 쪽은 그래도 먼저 메마른 돔이 났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계속 터졌으니까. 그리고 건설업체 자체는 시공관리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도로를 포장하든 뭐 하수도를 하든 그 원청에다가 내가 어떻게 시공하고 관리할지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안전관리 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서 쓸 때 모든 내용을 어쨌든 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단지 안 하는 거지. 자, 근데 제조는요. 제조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나 위험성 평가를 거의 안 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모르니까 다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알고 있어요. 왜냐?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위험기기구 사업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처럼 사무직종은 그게 아닌데 그런 업종은 설정하게 되고 그 담당자는요. 1년에 2번 상반감에 나눠서 안전관리공단 가서 담당자 교육 들어야 돼요.
그 교육 듣고 전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성희롱 장애인 그 예방 교육 있죠. 그 의무하라는 거. 자, 의무는 맞아요. 교육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대표로 가서 듣고 전파 교육해서 참석자 명단 쓰면 끝이에요. 자, 근데 자, 왜냐? 안전관리 담당자가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하는 경우도 많죠. 자, 들어는 봤어요.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께서. 왜냐? 거기 가면 이거 교육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분이 많아요. 왜냐? 가서 자고 오시거든요. 가서 자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 그거 그때 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의 담당자 교육 가면 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거죠. 결론은. 전파도 안 하고. 자, 요건 이따가 중처법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앞에 거랑. 각 문서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심사 보고서. 지금 현재 ICR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요 보고서가 한 20장 정도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작성해야 인증서가 나와요. ISO 심사 진행하는 프로세스는요, 통상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 작성해서 승인까지인데, 통상 이걸 한 달 정도 잡아요. 자, 근데, ISO 심사는 크게 최초 심사, 그리고 사후 심사, 갱신 심사,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요 심사가 여기 보면 문서 현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인증을 받을 때가 최초 심사. 그때는 1단계 문서 심사, 2단계 현장 심사. 심사가 2번 들어가요. 자, 사후 심사는 문서 심사가 안 들어가요. 2단계 현장 심사만 해요. 자, 그리고 갱신 심사는 문서 현장 다시 해요. 자, 이 사이클이 3년을 주기로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현재 24년 5월 달에 이제 최초 심사를 했으면 최초 인증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25년 한 5월쯤에 1차 사후 심사를 해요. 그때는 현장 심사만. 자, 26년 5월 달에는 2차 사후 심사를 해요. 자, 그때가 현장 심사. 자, 그리고 27년 5월 달에 갱신 심사를 해요. 자, 이때 문서 현장 같이 심사해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24년 5월에서 27년 5월까지니까 딱 3년이죠. 인증서는 3년짜리가 나가요. 네. 그래서 ISO 인증서를 보시면 대부분 다 3년짜리 유효기간이 돼 있는데 가끔 물어보세요. 아니, 유효기간은 27년 5월로 돼 있는데 왜 이번에 해야 되냐. 항상 물어보세요.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매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출력하고 원본 보내고 매년 이게 다 돈이라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은 3년짜리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연장 보고서 요거를 아까 어디다 제출하냐면 인증기관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죠. 그럼 인증기관은 어디 제출할까요? 인정기관이요. 캡, 우리나라 산자부. 거기에 매년 보고를 올려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왜냐?
한국인정원인 캡에서 계속 매년 로열티를 뜯어가요. 예. 그래서 ISO 인증 심사는 문서 현장 이렇게 되어 있고 크게 최초, 사후, 갱신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이쪽 거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오늘 다룰 그 ISO 심사원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원 선임, 검증, 뭐 내부 심사원이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과정을 들으시는 거는 요 심사원 보호 과정이에요. 그리고 심사원 보가 끝나면 이제 등록 작업을 들어가는 게 심사원. 뭐 선임 심사원도 가능은 한데 큰 차이가 없어요. 가끔 물어보세요. 심사원에서 선임 심사원 바로 가능하냐?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심사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채워놓고 선임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큰 차이가 없는 건 로열티만 비싸요. 이게 한 20-30% 연회비를 더 내요. 네, 저도 지금 4개 규격 유지하면서 내고 있거든요, 매년. 자, 그래서 오늘 과정은 심사원 수료 과정이고 이제 수료 과정이 끝나서 수료증 발급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정식 심사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심사원 등록 작업을 따로 별도로 해드려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나중에 여기 그 심사원 등록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요 20만 데이 이거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고 나서 심사원 등록이 되려면 심사를 했던 기록이 최소 10번에서 15번 정도 그 날짜를 채운 기록이 있어요. 기록지. 이제 이게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없앴어요. 그냥 바로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ISO 9000, 14000 가끔 물어보실 때 사실 심사비가 고무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앞전에 설명드릴 때 문서심사, 현장심사, 심사를 2번 해요. 그럼 최소한 하루, 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그 회사의 인원수예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사 일수가 늘어나요. 그걸 나타낸 산정표예요. 9천, 14,000, 45,000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규격수가 늘어나거나 공장이 많아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심사 일수는 늘어나요. 근데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심사비를 어떻게든 줄이고자 해요. 그럼 결론은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많이 못해요. 왜냐? 랜덤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인원, 현장 이걸 맞춰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자,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 산정표예요. 요거는 인증기간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많이 만나는 기업들이 10인 이하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9001은 최초 때 1.5 들어가요. 날짜가. 사실상 1.5나 이틀 들어가는 꼴이에요. 최소 이틀이고 14,000까지 하면은 14,000 같은 경우에 최초 심사에 또 10명 중에 2가 또 들어가요. 그럼 9,000, 14,000 하면 4일이 필요해요. 통합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 3일. 45,000까지 끼면은 4일에서 5일 정도가 필요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심사원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기준을 심사하는 걸 하루로 봐요. 자, 그 하루가 심사원이 심사할 수 있는 날짜예요. 그럼 자, 이게 토요일, 일요일 빼보세요. 그럼 한 달 중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대략 20에서 22일 정도 돼요. 자, 1년으로 놓고 보면 한 40일 정도 심사 날짜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240일이라고 놓고 보면 9,000, 14,000, 45,000이 한 4맨 뒤 4일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심사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체 개수는 60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60개를 한다고 해서 이 일수별로 단가가 뭐 50짜리냐, 70짜리냐, 100짜리냐 이렇게 산정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더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규격 하나당 심사원이 실질로 받는 금액이 한 25만 원? 네, 하루 일당. 네, 그 정도 선이에요. 교통비 포함하면 한 30? 네. 대부분 기간이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날짜 하나 빌려주는데도 보통 그냥 안 가더라도 날짜만 그게 보통 한 10에서 15만 원 내야 돼요. 또 날짜만 한다는 건 무슨? 심사 날짜요. 제 날짜가 모질라요. 그럼 어디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네. 아는 심사원한테. 네네. 그거 날짜 빌려오는데도 한 15만 원 줘야 돼요. 그 사람도 그 날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심사원이 통합해서 연간 200여일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 초과를 할 수 없고 뭐 그런 건 예,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날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중복이 되면 최악의 상황은 심사원 자격 정지예요. 네, 이런 상황까지 벌어서 날짜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 기관 가서 그 예. 아침 9시부터 뭐 6시까지 그렇게 빡빡하게 할 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반나절, 반나절 한 2-3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사실상 아까 그 비용이 그 다녀오고 보고서를 또 써야죠. 네. 예, 그 비용들이에요, 다. 그렇게 봐서 이제 예. 반나절 정도? 예. 근데 10명 가면은 그럼 뭐 1명 정도 가고 그리고 이 규모가 크면은 뭐 2-3명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규모가 큰 데는 네. 맨데이가 지금 저희는 뭐 한 4-5맨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는 막 30, 뭐 50 이렇게 나와요. 네, 네. 왜냐? 벌써 200명은 넘어가도요. 네. 맨데이가 6, 여기 11, 여기 하면은 15맨데이, 20맨데이 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심사원 혼자서 한 달 내내 거기 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둘이면 열흘, 4명이면 일주일이면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대기업들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0명 단위가 아니죠. 1,000명, 네, 네. 2,000명 네, 네. 또는 10,000명 단위 공장 이렇게 가잖아요. 네. 자, 그럼 거기는 심사원 한 5명에서 팀 짜갖고 한 2달 들어가요. 여기 본부 돌고 여기 본부 돌고 일주일씩. 자, 그러니까 심사 일수가 많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는 턴키로 묶어요. 계약을 용역 다 되듯이. 자, 그럼 보통 심사원 수당 단가가 거의 100부터 시작해요. 팀장급은 한 150에서 200. 그 하루 단가를. 그렇게 해서 뭐 한 30일, 50일. 아까 제가 중고차 뽑았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 뜻이에요. 심사 팀원으로 1.5개월 동안 일당 100씩 30일 떼봐요. 벌써 3,0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한 개 기업만 몇 군데 같이 갈 수 있겠네요.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날짜상 하루에 딱 한 개 기업만 할 수 있어요. 그 정해져 있어요.
큰 기업 같으면은 이제 그 인증 심사비 컨설팅 비용을 네. 작은 기업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인증원마다 하루 일일 단가를 정해놔요. 네. 70이냐, 80이냐, 100이냐 이런 식으로. 표준협회는 한 100에서 12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인원수 대비 맨데이 그대로 곱해버려요. 그럼 금액이 갑자기 몇백에서 1000단위 막 넘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저기 한 10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한테 ISO 9001 한 400 내세요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럼 결론은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심사 맨데이는 원래 들어가야 되겠죠? 이틀, 3일? 자, 근데 단가는 내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단가 내려가 있는 거에서 인증원 발행비 주고 로열티 나가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으로 심사 뛰고 교통비 쓰고 밥값 쓰고 보고서 쓰고 이렇게 이제 심사비를 25에서 30 정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예. 그죠. 그리고 큰 기관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주고 이게 단가 자체가 틀려요. 중소기업들은 그걸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우리 저기 지휘사나 원수사 재무설계사 파트 쪽에는 금액이 좀 높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 9천, 14,000, 45,000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제가 보통 제 단가는 한 200에서 250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세 개를 최초로 했을 때도 날짜는 거의 한 4, 5일 들어가요. 일주일 통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그게 저번에 봤던 견적가는 500이었어요. 다른 데서 들어왔던 건 세 개. 보통 400에서 500을 부르시더라고요. 최초 인정 거의 저랑 2배 차이 나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업체가 안 하거든요. 뭐냐, ISO 단가는 이게 한 30년 돼서 지금 현재 단가가요 30년 전 단가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이게 단가가 그냥 그 하나 할 때 뭐 100만 원대 뭐 예. 이런 얘기다고 예. 어떤 때는 300, 400대 이게 고무줄이에요. 왜냐, 그 안에 영업이 들어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무사나 행정사분들이 ISO 따신 경우도 꽤 있어요. 재무설계사분들도 있으시고. 자, 근데 그거를 거기 교육받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업체한테 제안을 하시죠. 열의 9은 다 캔슬이에요. 비용이 안 맞아요. 네. 왜냐,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실예로 제 단가가 최하는 아니에요. 중에서 하, 요 중간 정도? 높지 않은 단가예요. 자, 근데 이것도 최하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규격당 50. 자, 그러면 거의 그거는 뭐냐면, 아까 그 심사원 수당이 25가 아니에요. 10, 15예요. 아, 참 그러면은 네. 참 이게 지금 저기 ESG 평가도 사실은 그 ESG 네. 컨설팅은 펀드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스 같은 데는 이런 데는 대학생 알바 있잖아요.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같은 경우는 규모의 집단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용평가하고 안전등급 평가하고 ESG 평가하고 다 하거든요. 사실 거기는 공장 직원에서 찍어내요.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 있어요. 대학생 알바한테 뭐 2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줘가지고 네. 2시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ISO 쪽에 요 일수, 왜냐면 가끔 물어보세요. 맨데이가 대체 뭐냐? 근데 이제 맨데이를 그래도 어쨌든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시니까 맨데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라고 심사 일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그 1맨데이당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할 수 있으면은 대기업 한청을 받을 수 있는 큰 기관에 가려고들 많이 하겠네요, 만약에.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옛날에 그 한국경영인증원인가 거기도 규모가 큰데 컨설턴트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을 드리면 한국경영인증원이 예전에 능률협회 인증원이에요. 능률협회 인증원이 능률협회 그 브랜드를 반납하면서 KMAR을 버리고 KAR, 그래서 한국경영인증원이 된 건데, 이제 경영인증원, 그러니까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그 당시에 능률협회와 지금 현재의 능률협회 브랜드가 차이가 많이 나요. 20년 전에 많이 터득한데요. 그쵸. 왜냐, 그 당시에 ISO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ESG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2000년 초반에는 인증하면은 ISO, 뭐 CE, UL, 벤처, 이노비티 딱 요 정도 선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뿌리 기업, 녹색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것들 단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 있었는데, 자, 그때 메이저급이라고 불렸던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이런 데들이 규모의 집단에 의해서 그 단가를 많이 받았어요. 보통 한 100에서 150씩. 거기에 곱하기 일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ISO 9000, 14000 컨설팅을 하게 되면 기본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견적도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증기관은 이제는 아까 변별력이 없어요. 이제는 한 200~300여 개의 인증기관들이 많이 가격 싸움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이 조금 시장이 살아난 이유가 ESG 때문에,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때문에. 거기에 이제 14,000과 45,000일을 원청인 대기업들도 협력사들, 우리가 만난 중소기업들 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이 시장이 살아난 거예요. IS 쪽은.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예, 수요가 조금 늘어난 거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약에 14,000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보통 100에서 200 사이 그 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심사 일수랑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코드예요. 오늘 수료하는 분들에서 심사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등록 과정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력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왜냐? 심사를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내가 전공하는 전공 계열, 그리고 경력했던 경력 계열, 자, 이런 걸 기준으로 코드를 분류해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특수한 코드들은 갖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몇 분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자, 이런 거는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심사를 많이 뛰냐면 한수원. 예. 그런 데 뛰고, 또는 화학 코드. 화학 코드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 채광, 식품, 작물 이런 것들처럼 자기 전공이나 심사 했던 이력을 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사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처음에는 아마 수료하시고 등록까지 하게 되시면 코드는 한 4~5개 정도 부여가 돼요. 왜냐? 경력하고 학력하고 졸업증명서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보면 코드 번호를 나열해 놓은 거고요.